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그때까지 봤던 학교 중에 조금 환경은 열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예쁜 배경을 가진 학교가 아닌가 싶은 학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생태계 사진을 가능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지금 5단원을 위해서. 네, 이때까지 보여줬었어요. 오늘은 뭐 생태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은 학교인데 여기도 다양한 생태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걸 떠나서 오늘은 조금 풍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학교도 있었다. 물론 이 학교 자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편리하고 깨끗하고 우리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네, 급식실도 있고요. 네, 그런 학교처럼 모든 것을 편리하게 갖춘 곳은 아니에요. 네,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요. 좀 열악하죠?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산 중턱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있는 학교거든요. 네, 네팔이라는 나라였어요.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있는 요 뒤쪽 학교 뒤쪽으로는 거의 절벽이에요. 이쪽으로는 막 아무것도 없어.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고산지대를 이제 극복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배경만큼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딴 건 다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여유로운 풍경은 없지만 여러분도 이제 대신 다른 걸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나도 좋은 학교에서 다니고 있구나. 우리도 좀 이런 학교보다 편리한 곳에 다니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랑 자매 결연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팔이란 나라에 그 자랑이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다음에 보시고 이제 히말라야 산맥도 구경할 겸 이 친구들도 도와줄 겸 또 자원봉사도 가보시고 하시면 좋겠죠. 이 친구들도 그래도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네. 하여튼 뭐 이런 풍경의 학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편리한 곳에서 다니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생태계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태계 마무리는요, 우리 부교재인 개념완성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완성 책을 꺼내서 247쪽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개념완성 247쪽으로 가요. 자, 247쪽에 오셔가지고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진 않고 교과서에서 빼먹었던 내용 같은 거 정도 간단히 몇 개 짚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생태계 구성에서요, 여러분들. 어이구, 이게 뭐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뒤로 가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요런 그림 있었죠? 네, 이런 그림. 요거는 좀 봐놓으시는 게 좋겠지, 여러분들. 생물 A랑 생물 B, 생물 C, 요거는 각각의 이제 개체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개체군 안에서 이제 개체군끼리 무슨 상호작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들도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비생물도 생물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작용, 반작용 두 가지 역할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제 우리 이 책에 보시면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비생물이 생물한테 하는 게 작용, 반대가 반작용, 구분하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문제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쭉쭉 넘기셔가지고 249쪽으로 가보세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서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 반드시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에서요. 광포화점 누가 더 높다 했냐면 양지식물 더 높다 했습니다. 이거 설명한 내용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꼭 하셔서 또는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라든지 여기 있는 내용을 꼭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상점도 차이가 났었죠? 예,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호흡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양지식물 같은 경우 호흡량 이만큼 되기 때문에 요 호흡해서 소비한 포도당 반대로 말하면 호흡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만큼 다시 광합성을 통해서 그만큼 없애려면 여기 0이 되는 x절편 되는 이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상점이었다. 요 정도 비세기는 돼줘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거라 했다. 보상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 같아지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양엽과 음엽 차이점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양엽은 양지에 사는 거예요. 음엽은 음지에 사는 거라서 햇빛 투과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잎이 굳이 두껍게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잎이 굉장히 얇습니다. 울타리 조직 자체가 얇아야 울타리 조직은 빼곡하게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조직이라고 했고요. 해변 조직은 엉성엉성하게 그냥 주변 조직을 받치고 있는
역할을 주로 하는 세포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 세포들이 요 이파리가 굉장히 얇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광합성 많이 하기 위해서 넓게 발달하는 게 응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비생물 쪽에 온도도 생물한테 영향 줍니다. 이런 거에 온도 영향 받은 예시죠. 뭐 물도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요. 뭐 등등등 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요거 중요한 그래프들 나오죠. 우리가 책에서 봤어요. 교과서에서 요거 그래프 기억나시죠? 실제 생장 곡선은 이론적 생장 곡선처럼 제2자형이 아니라 실제 생장 곡선은 S자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이 환경 저항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다는 실제 생장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죠. 더 많이 개체군이 커지지는 못한다는 얘기했었고요. 개체군 생존 곡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55쪽 가보실까요? 255쪽? 255쪽 가시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래프 문제들도 막 나와 있네요. 자, A하고 B는요, 각각 음지식물, 양지식물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게 양지식물이고 음지식물이냐 광포화점도 크고 광포화점이 크다는 얘기는 빛을 세게 주면 빛이 센 만큼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평소에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엽록체를 많이 갖고 있다. 평소에 얘는 빛이 강한 곳에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광포화점이 높은 누구? A가 양지식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보기 한번 보실래요? 빛의 세기가 30 곱하기 10의 3승 럭스일 때 더 잘 자라는 식물. 요기일 때 요기. 자, 누가 더 잘 자랄까요? 했더니 A는 광합성량. 네, 물론 A가 광합성한 양은 실제 광합성한 총 광합성량은 요만큼이에요. 하지만 호흡으로 요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얘가 광합성 해가지고 생장하는 양은 얼마큼이 될까요? 네. A가 광합성으로 생장하는 양은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B가 광합성으로 생장하는 양은 얼마일까요? 네, 요만큼. 생장 많이 못하네. 더 잘 자라는 식물은 누구?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일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에서는 누가 더 잘 자랄까요? 네, 이 지점에서는 B가 더 잘 자랍니다. 왜냐면 B는 얼마큼 생장하냐면 요만큼 생장할 수 있어요. 요만큼. 그런데 A는 생장할 수 있을까요? A는 오히려 광합성량보다요. 호흡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요만큼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광합성량이 지금 순광합성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광합성 해가지고 생산했던 포도당 양보다 호흡으로 소비하는 포도당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는 A는 언젠가 말라 죽고 말 겁니다. 되시겠나요? 네, 요거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나와요.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계절에 따라서 식물세포의 탄수화물 함량과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계절로 치면 이제 1월, 2월, 12월 요 추운 날씨잖아요.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죠. 기온이 낮은 시기입니다. 겨울이에요. 기온이 낮은 시기는 잘못하면 식물이 얼어 죽겠죠.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나름의 대비를 합니다. 어떤 대비를 하나요?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녹말의 양은 감소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겨울 시즌이 되면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 겨울 시즌이 되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말은 다당류라서 한 분자가 포도당을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그냥 여기 한 분자예요. 그럼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된다면 같은 포도당이 이거는 한 분자지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백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분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몰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건데 화학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네, 요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농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질량에 의한 질량 농도 말고 몰 농도 또는 몰랄 농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자 수 가지고 한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가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강물은 빨리 얼지만 소금물인 바닷물은 한겨울에도 잘 얼어붙지 않아요. 왜? 어는 점이 내려가서. 강물은 0도에서 어는데 소금물은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0도에서 얼지 않고 마이너스 5도에서 얼고 마이너스 6도에서 얼고 마이너스 10도에서 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농도가 높아져요.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를 생물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래서 녹말을 포도당 바꾸면서 겨울철에는 삼투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니까 얘는 잘 얼지 않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겨울 시즌에 요 시즌에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잘 얼지 않는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식물들이 몸속에 녹말보단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염분도 오히려 저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가 아니고 염분도 저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그래서 식물 잎 안에 포도당도 많고 짭짤한 염분도 많고 이온들도 많고 그래서 잘 얼어붙지 않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야채들이 좀 맛이 진하죠. 좀 더 달고요. 좀 더 짭짤하고요. 좀 더 맛이 풍부하고 이렇게 돼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울 배추가 맛있다. 뭐 좀 김장철이라서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말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겨울에는 배추가 맛있다. 여름에는 배추가 맛이 없다. 왜 그러냐면 저 그 이유 알아요. 네.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 삼투압을 올렸기 때문이죠. 안에 포도당도 많아서 겨울에는 배추가 달겠고요. 네, 간도 잘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여름 배추는 싱겁겠죠, 반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계절에 따라서 이게 식물들이 안쪽에 이렇게 삼투압을 바꾸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온도의 영향을 받았다. 온도가 식물한테 영향을 줬구나, 생물한테 영향을 줬구나 라는 이런 작용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럼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고요. 한 장 넘겨가지고 다른 게 또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 해조류에 영향을 주는 거 5번 문제 있네요. 요거 기억나나요? 네, 요거는 빛이 영향을 주는 건데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의 파장에 따라서 자라는 해조류가 달랐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까지 살 수 있는 홍조류는 왜 가장 깊은 곳까지 살 수 있냐면 얘가 광합성에 활용하는 빛이 누구였기 때문에. 네. 청색광이었기 때문인 거죠. 가장 깊이 들어가는 빛을 활용하는 애가 가장 깊이 살 수 있겠지. 그치?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깊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녹조류가 광합성에 활용하는 빛은 무슨 색깔일까요? 녹조류. 네. 녹조류라고 녹색빛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녹조류가 녹색인 이유는 겉보기에 녹색을 반사해서 한 거예요. 녹색을 제일 활용 안 하고 반사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녹색 빼고 나머지 색깔. 예를 들면 막 붉은색을 광합성에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붉은색이 다 있는 곳까지밖에 못 살아요. 붉은색은 입구에서부터 수심 얕은 곳에서부터 더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얕은 곳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녹조류는 가장 얕은 곳에 산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어디로 가보냐면 9번 문제를 봐. 9번 문제. 여기 보시면 환경 저항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환경 저항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환경 저항은 그럼 T1 지점이 환경 저항이 큰 걸까요? T2 지점이 환경 저항이 큰 걸까요? 환경 저항 선생님 그때 색칠을 줬었거든요. 이게 환경 저항이라고. 환경 저항이 있는 것만큼 그래프가 J자가 안 되고 S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T1에서의 환경 저항은 요만큼인 거예요. T2에서 환경 저항이 얼마큼이에요? 뭐야, 이렇게 엄청 많아지, 그치? 왜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환경 저항 어디가 더 크다? 여기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환경 저항은 개체 수가 많을수록 저항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 10마리가 살 땐 별로 저항이 없어요. 공간도 널찍하고 먹이도 아직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환경 저항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또 많아진다. 개체 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론상 생장 곡선이랑 실제 생장 곡선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나는 것만큼이 그만큼이 환경 저항이다. 요만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디가 높냐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셔가지고 16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16번? 자,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런 게 처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자료 해석이니까. 자, 1년 중에 돌말의 개체수 변화랑 돌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환경 요인 변화다. 자, 돌말이 언제 맞니? 라고 했더니 돌말 따뜻할 때 맞는 거 아니에요? 따뜻할 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딱히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돌말이 언제 맞냐면 여기 봄에 좀 많아지고요. 보이나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많냐면 요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요때 좀 많고요. 그죠? 이거 뭐야? 어느 그래프 정답 맞춘 거야? 라고 봤더니 이 파란색 그래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보여요? 파란색 그래프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나서 조금 지나면 뒤따라 돌말 양이 증가하고요. 여기서도 파란색 그래프가 좀 올라가고 나니까 조금 뒤따라서 돌말 양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아, 파란색 그래프가 돌말한테 영향을 준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돌말한테 영향을 준 거는 이 영양 염류였던 거예요. 그 물속에 영양 염류가 많을수록 돌말이 많이 증식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영양 염류는 언제 많은데 영양분 물속에 언제 많을까요? 했더니 보통은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수온이 낮을 때요. 수온이 낮으면 안쪽에 산소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용존산소량이 커지니까 그러면은 영양염류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가 있고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약간 영양염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온이 따뜻해질 때 올라가는 거. 물론 빛의 세기는 직접 돌말한테 영향을 주는 거긴 한데 여기 수온이 올라가면서 여기 약간 올라가는 거 있죠? 영양염류.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거는 아이고 자꾸 안 써주냐.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다. 개체군 크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개체군 크기는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네, 물론 S자형 곡선으로 외부 방해 요인이 없을 때는 이제 환경 저항에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이제 계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무슨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거? 우리 배운 거 있잖아. 눈신토끼랑 쓰라소니 얘기. 네. 그래서 몇 년을 주기로. 한 3년 전부터 토끼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쓰라소니 양이 갑자기 따라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째 되니까 쓰라소니가 너무 많아져서 토끼가 다 잡혀먹어서 죽어버리고. 쓰라소니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한 10년 주기로 감소하고. 그런 식으로. 이건 좀 장기적인 변화고요. 이거는 계절이니까 몇 개월 단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내용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신유형 가서 우리 안 본 그래프 하나 있거든요. 4번 문제 그래프 이것만 잠깐 볼게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 중에서 사람의 곡선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초기 사망률이 작아요. 많이 안 죽어요. 물론 의학기술 발달하면 이게 더 평평해지겠지. 잘 안 죽으니까. 그치? 나중에 많이 죽겠죠. 자, 근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죽는 애들. 얘네들은 알도 진짜 많이 나와야 돼. 됐나요? 그래서 요거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사망률 그래프예요. 태어나자마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이 기억. 요거 누구겠어요? 네, 여기는 C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꾸준히 매년 몇 마리씩 죽는 거 있죠? 요거 니은. 니은은 누구랑 연결시켜주면 될까요? 네, 꾸준히 줄고 있는 거. 요거. 기울기가 참 일정하게도 계속 사망하네요. 요거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잘 안 죽어. 어릴 때는 잘 안 죽는데 나중에 수명이 다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왕창 죽는 거. 요거 디귿 그래프. 요거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네요. 여기 A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자, 그 다음은 261쪽으로 가봐요, 여러분. 261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요거 뜻도 알고 있죠? 여기 그치? 밀도, 개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분의. 그 다음에 빈도, 피도 구하신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할 수 있고 요게 구해지고 나면은 다 더해. 다 더하면 중요치가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아이를 찾았다. 얘가 뭐가 되냐면 우점종이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263쪽으로 가볼까요? 263쪽에 가시면 이 그래프만 보고도 개체군 간 사고작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 비종이 사라졌다. 요거는 그러면은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얘가 없어진 거네.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는 A 정도 그렇고 B정도 그렇고 둘 다 S자형 곡선 나타냈거든요. 근데 상리공세일 경우에는 둘 다 이득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A가 올라가고 B도 올라가고 원래 따로따로 키울 때보다 더 많이 커지네? 더 도움을 받고 있구나. 둘 다 서로서로. 그걸 상리공생이라고 얘기하고요. 편리공생?
그 다음에 뭐 기생 이런 거랑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리공생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같이 둘이서 주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따라서 늘었다, 따라서 줄었다 하는 거, 이거 포식과 피식 관계죠. 이 그래프만 봐도 얘네들이 무슨 사이인지 알아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천이로 가셔가지고요. 군집의 천이 요거 순서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고 아마 1차 천이 어디서부터인지 2차 천이 어디서부터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영구법에 의해서 식물 군집 조사하는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방영구를 하나로 이렇게 칸 나눠진 거 설치를 안 하고 1m, 1m짜리를 그냥 여기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던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이렇게 조사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면적을 따져볼까요? 면적? 이 면적 얼마야? 1제곱미터. 1제곱미터. 얘도 1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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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미터 다 더하면 5제곱미터네요. 전체 면적은 5제곱미터이고요. 그럼 전체 면적 분의 냉이의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5분의 8 하면은 이게 바로 냉이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피도는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피도 구하라는 거는 잘 안 나와요. 만약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기 편하게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면 냉이가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절반 정도. 그러면은 이제 0.5제곱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오면은 면적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도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만 구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면 또 비슷한 문제가 있냐면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269쪽. 269쪽 가시면 4번 문제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네요. 근데 요거는 1제곱미터 1제곱미터 해가지고 면적이 여기 하나가 면적이 1제곱미터 1이니까 그래서 이거 10칸이네요. 그럼 총 면적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자, 거기에서 잔디 밀도를 구해봐라. 그럼 잔디 밀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 세주면 되겠죠? 7, 8, 9, 10, 11, 12. 그러면 10분의 12. 10제곱미터 분의 12개. 하면은 이거는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밀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빈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잔디의 빈도 더하기 질경이의 빈도 더하기 강아지 풀의 빈도 분의 강아지 풀의 빈도 곱하기 100 하시면 몇 프로 나오겠죠. 이걸 다 계산하면 이제 5점종까지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면 또 되게 재밌게 생긴 그림이 나왔는데 추파춥스 같이 생긴 거. 자, 식물종 A와 B를 각각 심었대요. 얘를 여기 A종을 처음에 여러분 잠시만요. 미안해요. 잠깐 끊겨가지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A종만 심었을 때 어디 자라나 했더니 여기 하천 쪽에서 A종이 막 자라고요. 하천에서 멀어지면 못 자라더래요. 아, 이런 애가 있나봐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B종만 심었을 때 B는 하천 깊숙한 곳에는 못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심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종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구간까지 자라고요. 세 번째 구간에서는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A종만 따로 심었다면 세 번째 구간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었어야 되는데 몇 그루 못 자라고 있죠. 누구 때문에? B종 때문에. 근데 B종도 마찬가지. 여기는 그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아예 없어졌어.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요. 네, 조금 줄었어요. 예, 같이 자라긴 하는데 A랑 중간중간 섞여갖고 자라긴 하는데 좀 줄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이쪽 구역은 누구 구역이야? 이쪽 구역 A 원래 못 살아. 원래 못 살아가지고 B 혼자 살고 있는 구역이에요. 여기는 어차피 B는 못 살아요. 어차피 A만 사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데 중간에 섞이는 곳을 보니까 이쪽 구역은 B가 아예 없죠. 네, 여기서 뭐가 적용되냐면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돼서 B가 진 거야. B가 져서 아예 여기서 싸그리 쫓겨난 거예요. 한 마리도 없죠. 한 그릇도 없죠. 그래서 B가 없어졌다.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제 보시면 기억 보기에 B는 A에 비해 건조한 환경이 내성이 강하다. 내성이라는 거는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B는요, 좀 더 육지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성이
건조함에 있어서 건조한 걸 잘 견딘다. A는 건조한 걸 잘 못 견디니까 강에서 멀어지면 하천에서 멀어지면은 잘 못 살았죠. 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건조한 환경의 내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에요. 됐죠? 니은 보기 구간 1에서요. B가 서식하지 않는 거는 구간 1에서 B가 서식하지 않는 거는 경쟁 베타 원리 아닙니다. 원래 없었어요. 여기. 원래 없었잖아. 원래 B는 여기 안 자라. 원래 그냥 B는 물 깊은 곳에는 안 자라는 거예요. 되겠죠? B가 서식하지 않는 건 맞는데 경쟁 베타 원리는 아닙니다. 띠긋 보기 두 쪽 함께 심을 때요. 구간 2에서요. 여기서요. 여기서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까? 상리공생이라면 원래 따로 살 때보다 더 많이 자라야 되는데 아니죠. 둘 다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죠? 경쟁한 거 맞아요. 경쟁한 거 맞는데 경쟁해서 둘이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거를 공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 둘 다 손해봤기 때문에. 알겠죠? 이것도 그냥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이지만 하나가 굳이 뭐 쫓겨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 베타까지는 아닌데 경쟁 중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이런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과거에 한번 기출됐던 그림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없었지만 이런 그림도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요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변형되어서 그림이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해석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문제 나오면 쉽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응을 해서가지고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익숙한 그림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나눠 사네. 종마다 나눠 사네. 이건 군집 내에서 종이 다르니까 야 너네 종은 저기 살아. 우리 종은 여기 살게. 이거 분서라고 얘기한다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이런 것도 그래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지율이가 조금 나타났다가 얘는 줄고 초본류가 나타났어요. 초본류가 나타나다가 중간에 초본은 언젠가 좀 별로 길을 못 펴고 나무 숫자예요. 양수림이 조정이 됐습니다. 양수림 조정이 될 어느 시점부터 중간에 음수림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지나무가 치고 올라오면서 음수림으로 마지막에 극상을 이룬다 하는 이거 천이 과정이네 라는 얘기예요. 지율이부터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1차 천일까요? 2차 천일까요? 네, 1차 천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연결 지어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시면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나머지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가시면 요거 275쪽 우리가 안 봤던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우린 요거는 봤어요. 그죠? 식물이 총 생산하고 나면 그 생산량에서 호흡하는 것만큼 자기 에너지 쓰고 남은 것은 생산량에서 생장하는 만큼 남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죽는 거, 낙엽량, 고사량 빼고, 그 다음에 위에 단계한테 넘기는 거, 피식량, 먹히는 건 피식량이죠. 이거를 다음 다음 단계. 그래서 1차 소비자. 초식동물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그럼 이만큼 양을 받아서 이 안에서 다시 호흡하는 만큼은 없어지고요. 일부는 자연사에서 죽고요. 일부 피식되는 거는 윗단계로 또 올라가기도 했고, 그치? 그 그림을 이번에는 어떻게 그렸냐면, 왼쪽 그림 보세요. 이거는 식물, 그 숲에 있는 생산량과 소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숲이요, 발달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수령이라는 건데 시간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이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총 생산량 당연히 늘어납니다. 처음에. 왜 늘어나요?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많아지니까. 식물이 쑥쑥쑥쑥 자라고 개체 수도 쫙쫙쫙 늘어나니까 이 숲에서 그 생산하는 광합성량이 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점점 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지 못해요. 왜? 개체 수 자체가 일정하게 한계가 오는 순간이 생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개체군 크기가 이렇게 S자형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잘못 그렸어요. 개체군 크기가 이렇게 S자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체군 크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개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광합성 양도, 생산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해요. 됐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은 거의 일정해지는 구간이 오는데 오히려 나중엔 약간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되면 이 식물들이 서로서로 무성해지면 서로서로 빛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광합성량이 오히려 약간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까지 생기기도 해요. 자, 후기에 천이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호흡량 어떻게 될까요? 호흡량 역시 나무가 커가는 만큼 호흡을 많이 하다가요.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고 약간 줄어드는 기간이 오고, 그 다음에 순생산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네, 순생산량이라는 건 여기 있네, 여기. 네, 이거랑 호흡량 더한 게 총생산량이니까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다 호흡량 뺀 것만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요거 총생산량에서 호흡량만큼 빼고 나면 남는 게 누구다? 순생산량이다. 요 관계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편하시겠죠, 문제 푸실 때. 됐나요? 그래서 순생산량이 있는데 순생산량 안에서도 이렇게 양이 또 나눠지잖아요. 어떻게요? 네, 중간에 낙엽으로 떨어져 죽는 거, 그 다음에 뭐 말라 죽는 거, 한 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먹히는 거 없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거, 그러고 남은 찌끄러기들이 생장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숲이 점점점 생장하는 거는 요 정도다라는 얘기인 거. 처음에는 많이 생장하고 나중에는 생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장하는 속도가 더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쯤 되면은 이제 광합성량도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호흡량도 약간 줄어들고 생장량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1년 지나서 아봤자 숲이 약간 커져 있고 또 1년 지나서 숲이 그냥 약간 켜져 있고 뭐 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이루는 그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뭘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에서 총 생산량이 있으면 거기서 호흡량만큼 빼고 나면 순생산량이 나오고요. 거기서 또 뭐 빼면 낙엽량 뭐 이런 거 등등등 빼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생산량이다. 요거랑 이 그래프랑 결국 같은 말인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물질 순환하는 건 여러분들 내가 교과서에서 쌤이 이거 다 알아놓으랬어요. 대기 중에 CO2가 그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고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호흡이나 연소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질소는 좀 복잡한데 질소가 이온 상태로 바뀌어야지만 식물이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대기 중에 질소가 뭐에 의해서 질소가 이온 상태로 바뀌어야지만 질소 기체는 안 돼. 질소 기체는 식물이 마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암모늄 이온하고 그 다음에 질산 이온하고 이렇게 바뀌어줘야지만 얘들이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질소 고정 어떻게 하냐면 번개치거나 보통 번개치면 이렇게 보통 이리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어쨌든 질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세균들에 의해서 여기 암모늄 이온으로 바뀐다거나 세균 중에 대표적인 그 질소 고정 세균 대표적인 애가 뿌리오박테리아라고 해서 콩과 식물 뿌리에 같이 산다고 했었죠. 그 내용 한번 보러 갈까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질소 그 고정 세균이랑 질화 세균이랑 탈질산화 세균이랑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질산화 세균하고 이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쭉쭉쭉 가시냐면요. 방금 선생님 콩과 식물 얘기했나요? 287쪽 가보세요. 287쪽 가시면 여기 있네요. 콩과 식물 여기 뭐 무슨 콩인지 모르겠지만 콩이 있어요. 자, 콩과 식물의 뿌리에 가면 뿌리가 동글동글 뭐 콩나물처럼 막 보이죠. 그 콩나물은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떡잎이고요. 뿌리가 진짜 병든 것처럼 뭔가 동글동글 결절이 생겨져 있는데 요 안에 누가 사냐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산대. 요게 뭐냐면 질소를 고정해주는 질소 고정 세균이죠. 그래서 밭에다가 콩과 식물 같이 심어 놓으면 질소 고정 세균이 여기에 혹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면서 질소 고정을 많이 해줘서 그 땅이 비옥해진다. 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땅속에 이온 상태로 넣어주기 때문에 식물이 그 질소 이온을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식물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산업적인 고정을 통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주죠.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주면 토양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문제는 너무 비옥해져가지고 이게 물에 씻겨 내려가면 부영양화가 일어나가지고 부자는 부자란 뜻이에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물속에 이제 영양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적조현상, 녹조현상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부작용이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생물 다양성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이런 거 뭐 복잡한 거 좋다. 뭐 심플한 거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왜 좋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지 단편화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쪼개지면 뭐가 안 좋아? 쪼개지면 면적도 줄어든 게 문제인데 가장자리 면적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었어요. 뭐 그런 거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같이 다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설명해 줄 게 별로 없는 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네,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 썼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아마 이 정도면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도 꼭 다 풀어보세요. 안중에서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고 풀만 할 것 같아서 안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사람의 유전부터인 거 까먹으신 분들 없죠? 선생님이 구글에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 모르시면 진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쳤던 생명과학 그 학평 문제지 없으신 분들 다운받아 가라고 올려놨거든요. 네, 그것도 다운받아서 유전 문제, 생태계 문제는 아쉽게도 없어요, 거기에. 유전 문제, 우리 시험 문제 범위에 들어가는 유전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